한국 정부의 국제 인권 활동이 날로 확대되면서 해외 동포 보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해외 납치 사건 신고는 평균 연 35건에서 60건으로 증가했고, 그중 동남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 속에서도 간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외교적 수사가 난항을 겪는 현장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라져가는 한국인들의 목소리 말입니다. 2025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고급 게스트하우스 지하실. 국제인권조사단의 대표인 제임스 머독은 그곳에서 발견한 한국인 6골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발굴된 유해는 모두 6구, 그중 절반이 신원 미상입니다. 현지 경찰은 무장 조직의 소행이라 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단순 범죄라고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권 감시 기구들은 이를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 정부는 진실 규명에 나섰고, 한 명의 여성 조사관이 현지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 전직 검사이자 국제인권법 전문가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이미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나요? 프놈펜 한국 대사관의 회의실에서 박수진이 한 현지 외교관에게 던진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질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언론에서 이 사건이 터져나오면 캄보디아와의 외교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공포 말입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그런 정치적 계산 따위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듯 자신의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국민 한 명의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한국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얼마나 강경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조사관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짊어져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통성이 문제되는 순간입니다. 국민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과연 국가라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박수진은 검은 방거리를 헤매며 진실을 쫓아갔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검사직을 내려놓고 국제인권조사에 뛰어든 지도 이제 6년 차가 되었네요. 캄보디아에 파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복잡한 사건에 엮일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전달받은 첫 보고는 너무 단순했거든요. 한국인 대학생이 실종되었고 현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사관 영사과 김만수 과장이 나를 맞이했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비상을 울린 지 오래인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그런 표정 말입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늦게 영사과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 위에 쌓여있던 것은 피해자 신원 미상의 유해 사진과 경찰 수사 기록이었어요. 수사 기록은 한 페이지 반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6구에 6골이 나왔는데 수사 기록은 고작 한 페이지 반이라니요.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 과장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기록을 넘겨가며 중요한 정보를 찾으려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국적, 사건의 동기, 조직의 규모, 연루된 인물들. 그런데 거기에 담긴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캄보디아 경찰은 일당 범행이라고 폐기 처분했고 현지 법원은 심지어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범죄 현장 사진이라고? 제가 물었을 때 김 과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 사진은 전문적이지 못했어요. 마치 핸드폰 카메라로 대충 찍은 듯한 수준이었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앵글은 부실했으며 증거 표시는 거의 없었죠. 이것이 국가 경찰의 수사라고? 저는 그 순간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이 일을 흐지부지 넘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습니까? 내 질문에 김 과장은 파일을 한 장 넘겼습니다. 그것은 실종자 신고 목록이었어요. 한국인 15명이 해당 지역에서 실종되었거나 보호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신고는 모두 최근 9개월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본부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김 과장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사건의 규모를 축소하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비통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치와 외교의 논리 사이에서 국민의 목숨이 저울질되고 있다니요. 그럼 유골들은 누구입니까? 공식적으로 신원 확인된 사람은 2명입니다. 그 2명은? 한국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었어요. 시신이 있는데 신원이 없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증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밤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프놈펜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종자 신고에 남겨진 연락처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실종자의 가족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커녕 어떤 소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상대는 이준호의 어머니였어요. 이준호는 28살 대학 졸업생이었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업 기회가 있다는 알선을 받아 떠났었습니다. 이준호가 정말 그곳에 있는 거죠. 당신 혹시 한국 이름이 있습니까? 당신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실종 신고에 올라있던 이지은 정말로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육체의 상처도 있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훨씬 깊어 보였습니다. 지은 씨 이곳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금된 곳입니다. 얼마나 오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길었습니다. 거기서는 당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지은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강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지은은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고문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체 고문, 정신 고문 모두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으로 유인된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신매매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였나요? 돈입니다. 계속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송금 요청을 거부하면 우리를 위협하고 때렸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국경 너머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고 한국 정부는 외교적 이유로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 씨, 당신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처음에는 따라가지 않으려 했는데. 왜요? 다른 친구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혼자만 나간다는 게 미안했어요. 이지은의 대답을 듣고 저는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말입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명의 국민이 국가에 의해 얼마나 쉽게 버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혹시 당신이 거기 있던 동안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지은은 손가락이 떨리며 작은 노트북을 꺼내왔어요. 거기에는 그녀가 매일 기록한 일기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감정들이 담겨 있었죠. 또한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도 있었어요. 조직원들의 위협, 고문 장면의 소리, 그리고 피해자들의 울음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 이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 관계 따위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대사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랭했어요. 박 조사관, 이 정도의 증거로는 공식 수사를 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피해자 증언도 있고 음성 기록도 있고 일기까지 있습니다. 국제법상 증거 효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대사관 고위 관계자의 표정이 딱딱해졌어요. 정치의 언어와 인권의 언어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났고 라이 씨와 함께 다른 길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국제인권감시기구였어요.
그들은 캄보디아에서의 인신매매 문제를 이미 추적하고 있었고 지은의 증거는 그들의 조사를 크게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신뢰도는 한국 정부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이 자료들은 정말 보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의 대표인 톰 해리슨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개하면 한국 정부는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톰 해리슨은 저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조사관입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국제인권기구는 대대적인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의 체계적 착취, 한국인을 포함한 수십 명 피해자 확인. 그 보도는 순식간에 국제 언론으로 퍼져나갔고 한국의 주요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니? 외교부 규탄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묵혀 있었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국회에서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계산으로 이 문제를 덮을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급히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로 특사를 파견했고 조직원 체포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들의 송환을 추진했어요. 또한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국제 여론에 못 이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직의 지도자로 알려진 중국계 사업가 왕 씨가 체포되었고 그의 휘하 조직원 20명 이상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움직이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계속 현장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을 주선했고 그들의 송환을 돕기 위해 서류 작업을 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한 가지였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 일시 이지은과의 또 다른 만남에서 저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 혹시 감금되어 있던 동안 다른 피해자들 중에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이지은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엇인가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누군가요? 김준영 씨예요. 우리랑 같이 감금되었던 사람인데 탈출 때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준영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3개월 전입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저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준영 씨라는 이름이 실종자 신고 목록에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6구의 미신원 6골에 주목했었습니다. 혹시 그 중에 준영 씨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혹시 준영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다른 친구들을 챙겼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준영 씨가 자기는 남겠다고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신체적으로 상처가 많이 난 친구들 말이에요. 제가 들은 준영 씨의 이야기는 매우 비극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탈출 기회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결국 조직원들의 보복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현장으로 다시 가서 미신원 6골들을 일일이 재검토했어요. 치과 기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미신원 6골 중 하나가 김준영 씨였던 것입니다. 그의 치과 기록이 한국 대사관에 남아 있었고 그것과 6골의 치아가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법의학자는 강압, 영양실조, 질병 중 하나라고만 답했어요. 캄보디아 경찰은 여전히 공식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이지은에게 전달해야 했어요. 그것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지은 씨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김준영 씨를 찾았습니다. 이지은의 얼굴이 희망으로 물들었다가 제 표정을 보고 다시 창백해졌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영 씨는 적어도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단순한 범죄 해결이 아니라 죽은 자를 기억하고 산 자를 위로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결국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김준영 씨의 신원 확인으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나머지 미신원 유골들에 대한 신원 확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공식 성명이 나가자 한국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뉴스 헤드라인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한국 대학생,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에서 고문당한 후 사망.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부는 이 사건을 미리 알리지 않았는가? 왜 사건이 공개되기 전까지 은폐되고 있었는가? 정부의 외교적 계산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이었는가? 국회에서의 추궁은 매서웠어요. 외교부 장관은 청문회에 출석해야 했고 국방부 장관도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보호 수사 진행 중 외교적 민감성 같은 표준화된 답변들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국민의 심기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계속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남은 피해자들의 송환, 심리치료 연결, 법적 지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러던 중 라이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조사관,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뭐죠?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한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인, 일본인,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조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최소 3,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지역 조직이 아니라 국제 규모의 범죄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다시 국제인권기구에 전달했고 그들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은의 일기와 녹음 파일들이 한국 언론에서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젊은 여성이 감금된 상태에서 매일 위협과 폭력에 시달린다는 내용 말입니다. 일기의 한 부분이 특히 주목을 받았어요. 오늘도 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목은 마르고 몸은 지친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를 기억해야 하니까. 내가 사라진 후에라도. 그 글귀를 읽은 사람들은 울었어요.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한 국민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정부가 알고도 외면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수만 건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규탄, 해외 피해 한국인 보호 대책 수립, 외교부 장관 질책, 국제협력 강화 등등.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 문제를 언급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발언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안전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인신매매 조직 추적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 그것이었어요. 물론 이것들이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는 보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국제 여론의 압박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합되면서 현지 경찰도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 씨로 알려진 조직의 지도자는 결국 국제수사협력에 합의했고 조직 내 주요 인물들의 진술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였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젊은이들을 유인한 후 위조된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어 제3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데려갔어요. 그런 다음 그들을 채무 관계로 묶어두고 가족들에게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저항하면 고문을 했고 도망치려 하면 더 심한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협박하기 위해 신체 부위의 사진이나 폭력 장면의 영상까지 보내곤 했어요. 지은도 그런 협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에게는 여러 번 위협 전화가 왔었고 위협 영상도 보내졌었어요. 그것은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지은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떨림 속에는 죄책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딸을 보호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 말입니다. 어머니,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가 저지른 만행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뭐 했습니까? 우리 딸이 고생할 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모든 것을 했는가? 아니면 정치적 계산 때문에 외면했는가 말입니다. 저는 그 후 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수사 기록이 아니라 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서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첫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외교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둘째, 국제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피해자들의 심리치료와 사회재통합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넷째, 국가 간 협력과 국제 조직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사건의 조기 공개와 투명한 정보 공시가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와 외교부에 제출되었고 국회에서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부 부처들 사이에 해외 피해 국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신원 유골들의 신원 확인, 조직의 완전한 규명, 그리고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 말입니다. 특히 김준영 씨의 죽음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 번 더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을 만났는데 그는 준영 씨의 죽음에 대해 증언했어요. 그 사람은 저항했습니다. 계속 탈출을 시도했거든요. 우리는 그를 여러 번 벌했고 마지막에는 그 이후는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저항하는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술을 국제사법기구에 제출했고 그것은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 사유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법원은 그제야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느렸고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적어도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몇 달 후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입록했고 대학도 다시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지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조사관,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말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증거로서, 이야기로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요. 지은의 그 결심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후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캄보디아의 조직은 최종적으로 해체되었고 주요 인물들은 각각의 국가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해외 국민보호 정책을 수립했고 국제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추적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제 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었거든요. 동남아시아, 동유럽, 심지어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도 인신매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에는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인 사기와 인신매매 조직의 수법에 대해 알리는 교육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방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 때문이었어요. 지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캠퍼스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그것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또한 언론 인터뷰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터뷰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어요.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해외에서 이상한 구직 제안을 받는다면 반드시 정부 기관에 신고하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그리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 해외 구직 사기를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했거든요. 저는 때로 이 사건이 정말 해결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조직의 지도자는 감옥에 갔고 피해자 대부분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부도 대책을 세웠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뀐 마음가짐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범죄와 맞서기로 다짐했다는 것 말입니다. 지은이 남긴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내일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오늘은 어둡지만 누군가가 나를 찾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른 피해자들을 구했고 정부를 움직였으며 국제사회를 깨워냈었거든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정치적 계산 앞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은은 계속 살아가고 있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끝나지 않은 것들을 끝내기 위해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진실과 감동의 사연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